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현대시 수능 특강 06강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일단 먼저 시작할 작품은 신석정의 역사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제목의 역사라는 뜻에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건 이 신석정이라는 시인이 본인이 이제 살고 있는 어떤 그 삶과 관련해서 누군가를 이제 시적 대상으로 삼아놓고, 그것을 보면서 이들이 우리의 또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이구나. 이런 거를 인지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두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여기는 지금 1연, 2연, 3연을 이렇게 번호를 먹여서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1연의 내용이 제가 이런 표현 쓰는데 엔터 없이 조금 줄글로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산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좀 알아두시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저 허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자 여기서 요 포인트는 이제 마지막 연 3연이랑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식구의 반복과 변주가 나타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달래꽃에 체크 좀 해놓을게요. 왜냐하면은 이 요소들이 쭉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사롭게 타오른 햇볕이라거나 부드러운 바람이라거나 자 이렇게 뭐 햇볕, 바람 어떻게 보면 이 병렬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열거법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모여드는 별납이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아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자, 결국 화자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마음이네요. 왜냐하면 이 꺽쇠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대상이 화자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시적 대상이라는 사실을 일단 체크해놓고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거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라는 건 아주 오랫동안이라는 뜻이고요. 멸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럼 이 달래꽃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라는 사실. 달래꽃의 영속성이라는 표현 나오는데요. 이 내용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러면 달래꽃을 이렇게 영속성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요소는 열거적으로 봤을 때 햇볕, 바람, 별나비, 마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달래꽃이 피어나도록 또는 달래꽃이 멸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 상태로 자, 그러면은 이 달래꽃이라는 존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허잘것없는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기서 허잘것없는이라는 표현은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보잘것없는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지어 보겠습니다. 자, 요 달래꽃과 같은 대상이랑 연결되는 것들이 뭐냐면 민중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민중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좀 더 쉽게 설명했을 때 요거랑 같이 연결되는 게 이제 저는 풀이라는 식물이랑 연결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풀이라는 소재가 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굉장히 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풀이라는 요소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길이 멸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 민중, 다른 말로 하면은 평범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이유는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죠? 하지만 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 어떤 일에 포기하거나 죽지 않고 끊임없이 본인들의 삶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생명력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달래꽃,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는 이 존재는 주변에서 여러 도와주는 존재와 함께 지금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표현법보다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좀 어찌 보면 중요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표현법으로 하나만 더 보면은 이렇게 컴마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쉼표를 통해서 주요 대상을 나열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쉼표니까 호흡을 조절하고 있구나.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연입니다. 바위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자, 여기서 이제 얼어붙었던 대지는 달래꽃이 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현과 고난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뚫고 솟아오르는 상승 이미지 나오고요. 저 애잔한, 근데 달래꽃의 화자는 애잔하다. 다시 말하면은 좀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달래꽃의 여기 나옵니다. 제목, 긴긴 역사라거나. 자, 그 다음, 자, 이제 역사에 네모치겠습니다.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도 네모치겠습니다.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문장을 끝까지 보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예찬한다는 뜻이죠.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를, 자, 수의라는 거는 죄수가 입는 옷입니다. 죄수복이고 억압의 상징이죠. 자작나무 허울 벗듯 지교법이죠. 훌훌 의태어입니다. 걷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지교법이죠.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달래꽃이 아주 그 추운 대지를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달래꽃에 그 솟아오르는 이런 표현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역사와 위대한 힘을 이제 모두 포함해서 화자는 이를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찬양,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 걸친 이런 푸른 수위도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중첩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리해 줘야 돼요. 자, 일단 달래꽃이 그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달래꽃이 하나 있죠. 근데 지금 그 달래꽃 같이 그러면서 우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화자는 이 자연물을 보고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달래꽃 같이 그러면 우리들 역시 푸른 수위를 벗고 그 다음에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진 거죠. 푸른 수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푸른 수위를 벗을 수 있는 위대한 역사와 힘을 우리도 가진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게 인간 또는 우리가 되겠죠. 그러면 저 달래꽃처럼 우리도 푸른 수위, 다시 말하면은 억압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이요라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는 달래꽃처럼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살아옴.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쉽지 않네요. 그죠? 자, 이게 표현법으로 보면은 뭐 금방금방 뭐 직유 나오고 그다음에 뭐 반복 나오고 이렇게 되지만 이 내용을 이제 깊게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깊게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천천히 설명 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자, 이거 아까 위에 1연의 반복 변주죠?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자, 이제 요소들이 나옵니다. 햇볕, 바람, 벌나비 그리고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자, 여기서 살아가듯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살아가는 존재는 누굽니까? 당연하게도 달래꽃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달래꽃은 혼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달래꽃은 혼자 대단한 게 아니고, 달래꽃은 여러 대상과의 연대, 협력이 그 생명력의 하나의 요소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 이 시에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사라가 드시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이 연결되는 거죠.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자, 여기 심장, 아름다운 모든 것, 샘처럼 온통 괴어있는 지규,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질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지규, 타고 오는 뱅어같이 지규, 예쁘디 예쁜 손과 방금 전에 뜨거운 핏줄이라고 했고 그 뜨거운 핏줄이 있는 곳이 손이겠죠? 그리고 네 고운 청춘이, 자, 열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와 중요한 표현 나왔죠? 더불어 가야 할 연대와 협력이네요.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거를 그냥 읽으려고 하면은 상당히 쉽지 않죠.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쉬운 편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자, 그 위에 여기 제가 쓴 것처럼 또 똑같이 쓸게요. 자, 달래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래꽃이 그 겨울을 이겨내려면 여러 요소가 필요합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쓸게요. 여러 요소가 도와준 덕에 이렇게 달래꽃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화자는 이 달래꽃을 보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면 뭐 우리의 길, 우리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도 한 명의 어떤 역할로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달래꽃처럼 여러 존재가 협력하고 연대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뭐 심장. 그래서 심장은 뭐 용기를 상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마음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아름다운 모든 것. 이건 역시도 아름다운 정신이자 아니면은 어떤 저항 의지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샘처럼 온통 개어있는 그 눈망울. 이 눈망울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눈빛이라는 게 상당히 그 사람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 눈망울도 이 길과 역사를 만드는 데 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그 손 위에 있는 뜨거운 핏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핏줄만 있으면 안 되죠? 네, 예쁘디 예쁜 손. 자, 그리고 이제 너희의 젊음, 청춘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우리는 더불어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시. 청춘이 나와 함께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요소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어 뭐가 있냐면 길이 있어서 그럼 이 길은 뭐 예를 들면 역사를 만들어가는 길이자 그냥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요소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면 연대하는 것이죠. 협력하는 것이죠.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 내용에서는 말을 건네고 있잖아요, 너에게.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고,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라는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해왔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는 사용 설명서에는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위적 속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고요. 그냥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표현은 이연이랑 연결이 되죠. 네. 이연에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다. 사면에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복적 표현이 나타나는구나. 유사한 동사 구조의 반복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조금 설명이 길었네요. 네, 그럼 바로 넘어가서, 네, 나 작품, 지리산 뻐국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산 뻐국새는 일단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서는 조금 더 슬픔이라는 정서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뻐국이라는 존재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주면 좋은데, 뻐꾸기가 사실 과학적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비난의 요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둥지에, 남의 새 둥지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가 뻐꾸기를 대신 키우는 뭐 이런 이미지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괜히 얘기했나 싶기도 하네요. 네. 그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는 어떤 존재랄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지리산 뻐국새를 화자가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울음으로, 때로 울음으로. 자, 여기서 반복법. 자, 그 다음에 석석 3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자, 석석 3년이라는 거는 지금 요게 그거죠? 3년이면은 3년인데, 석이니까 세 번 곱하는 거고요. 또 석이니까 3을 또 곱했네요. 그럼 3의 세제곱이네요. 네, 그러면 27년 정도 되겠네요. 자, 27년의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뜬은 뭐냐면은, 성숙하지 않은, 뭐 이런 뜻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서름에 이제 맛이 들었다. 맛이 들었다는 표현은 우리 먹을 때 많이 쓰죠? 네, 이거는 이제 성숙했다. 뭐 먹을 만큼 익었다. 이런 뜻이죠. 서름에 이제 내가 성숙해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나왔네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 뻐국새임을 알아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자의 깨달음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여러 마리의 뻐국새가 그 산봉우리에서 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마리의 뻐국새가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는 아니고 화자가. 자, 이거 뭔 얘기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지리산 아래에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국새가 한 마리죠. 한 울음을 토해내면, 그러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우르무는 것을 알았답니다. 여기 알았다는 뒤로 넘어가 있나요? 그러네요. 그리고 좀 이거 그 행간을 좀 줄이셔가지고 이거 하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받아넘기고 받아넘기에서 이제 표현법으로 반복법을 우리가 정리해 놓고요. 자, 제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데 일단 우리가 그냥 현상적 측면에서 봤을 땐 이거는 메아리죠, 메아리. 메아리가 이제 울려가지고 이제 한 마리의 소리가 여러 존재가 내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시는 그냥 드라이하게 또는 표면적으로 그냥 메아리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려고 이 시를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숨은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한 마리의 울음이 여러 마리의 울음이 되었죠? 그럼 이게 이제 문학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울음의 뭐 주체라고 하면은 주체인데, 울음의 이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확장되고 있다는 거. 자, 다시 하면은 울음의 존재가 더 확장,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혹시 몰라서 사용 설명서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가시랑 나시가 연관이 있다 보니까 가시에서도 이제 민중에 대한 내용을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 시도 이 울음이라는 또는 뻐꾹이라는 존재가 민중이라는 설명이 연결되어 나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한 명의 사람이 울었더니 그 울음이 여러 사람에게 아니면은 모두에게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울음이라는 그 소재는 뭐 말 그대로 기뻐서 울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슬픔의 내용이 좀 더 가깝거든요. 그러면 이 뻐꾹사라는 존재가 혼자 울면서 울음을 토해내면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이 연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수많은 사람에게 울음이 전해진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리산 한가운데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자, 엄밀히 말하면 산봉우리가 우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는 이 뻐꾸기의 울음이죠. 뻐꾹새의 울음입니다. 그리고 이 울음이 끝나고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추스름이라는 건 이제 그 울음을 조금 이제 감정을 정돈한다고 해야 될까요?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비로소라는 거는 울음의 결과로 강이 열립니다. 자,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비로소 울음의 결과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이제 미리 설명을 좀 문학 내신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깊게 설명을 하면 보통 이제 문학에서 이 강이 상징하는 바들이 몇 가지 정형화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육사 광야에서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문명이 새로 탄생했다는 거를 이제 강이 뭐 흐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강이라는 표현 나오면 이제 인간 문명 또는 인간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내용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좀 언급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역사라는 건 뭐예요? 민중의 울음 뒤에 오는 거네요. 어찌 보면 역사는 민중의 울음과도 연관이 아주 밀접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섬진강. 바로 이 강이 섬진강이네요. 그 힘센 물줄기가, 자, 그러면은 이 물줄기가 힘센 이유는 이것의 이제 원인 또는 이것의 원천이 뻐국새의 울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더 엄밀히 말하면 민중의 울음이죠. 섬진강, 예, 반복법이고요.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 상승 이미지네요. 자, 그리고 이것은 그럼 무슨 의미냐? 자, 이 존재들이 이름이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고통받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약자입니다. 약자를 밀어 올립니다. 약자를 뭐 어떻게 보면 뭐 살려주거나 약자를 도와주거나 이런 내용이 연결되고요. 자, 봄 하룻날 계절적 배경 나왔고요.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자, 슬리어서는 이제 사라지고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뻐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찬찬히 정리해보면 이 뻐꾹새 울음이 강이 되었죠. 그리고 강은 또 네,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강이 그러면은 맨 마지막 빛깔이 되느냐라고 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연결보다는 강이 온 뒤에 마지막 빛깔이 나오는 거라서 뭐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순서적으로 여기서 끊어주고 뻐꾹새 울음이 네,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이 되었다라는 사실로 이제 우리가 연결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은 뻐꾹새 울음이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았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민중들은 서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고요.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에 이 세석, 이 조그만 돌, 펄쭉꽃 밭을
가 태우는 것을 보았답니다. 다시 말하면은 화자가 이 뻐국새 울음이 뻐국새 울음이 철쭉꽃 밭을 불태우는 것을 봤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시험말로 바꾸겠습니다. 이건 뻐국새 울음이 자 이런 표현 쓸게요. 승화된 겁니다. 자, 승화라는 표현은 과학에서도 많이 쓰죠? 네, 다른 성질로 변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했느냐? 이 울음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울음은 사실 민중이 현실에서 겪었던 어떤 고통이랑 연결이 되는 소재입니다. 민중들이 고통을 받았고요. 근데 이 받은 고통을 이제 승화시킨 겁니다. 어떻게요? 아름다움으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화자는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민중이 이렇게 슬픈 이 역사와 슬픈 그 과거를 살아왔는데 그것을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바꿔냈구나. 라고 하면서 화자는 이것을 예찬하고 어찌 보면 여기에 딱 드러나 있진 않지만 네, 감동을 하게 되는 맥락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절대 감동했다는 말이 나오진 않으니까, 감동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은 이건 의심해 보시고요. 감동이 드러났다보다는 감동을 의미한다 정도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 작품에 오해받는 요소가 하나 있는 건 첫째, 공간의 이동이 있지 않느냐. 라고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시는요, 공간의 이동이 없습니다. 뭐, 지리산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섬진강이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화자가 여기를 갔다라는 언급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공간의 이동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는 뭐, 청각적 이미지 있고, 시각적 이미지 있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적 심상. 그럼 공감각적 침상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뻐국새 울음. 이 청각이 승화되죠? 뭘로요? 여기에 보면은 다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또는 서러운 마지막 빛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다른 말로 하는 공감각적 침상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각의 시각.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송수건 시인님의 지리산 뻐국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시 7강 전라도 가시네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학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이용학 시인이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이제 이용학 시인은 뭐 작년 수특에도 그 우라지오와 관련된 이제 시를 찍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일제강점기에 고향을 떠난 뭐 굳이 얘기하면은 유랑민 등의 내용을 다루는 시를 많이 창작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의양 상실과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는 작가니까 이 내용을 좀 기억해 놓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알록도계 입맞춤에 살았나? 자, 여기서 도계라는 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바다에서 또는 바다 근처에서 살다 왔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자,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눈, 그리고 이거는 보조관념. 다시 말하면 지급법. 푸를 뿐더러 색채 이미지 나왔고요. 까무스레한 네 얼굴 색채 이미지 또 나왔네요. 자, 얼굴과 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가지네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호법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말 건네는 대상이자 아니면 뭐 호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모두 괜찮은 설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는 밭, 밭을 얼구며라고 돼 있는데, 얼구면은 얼리며의 방언입니다.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산행. 자, 그러면은 제목에서 알다시피, 여기서 화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산에는 함경도에서 왔고요. 그리고 여기 전라도 가시네. 제목에서 알다시피 이 가시네라고 부르는 이 여성, 다시 말하면 성자는 네, 전라도에서 왔다. 그러면 서로 완전히 반대의 지방에서 지금 이자가 만난 상황이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장소는 어디인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연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이라고 돼 있는데 호개가 뭐냐면은 이제 오랑캐의 노래도 아니, 오랑캐의 노래 예. 이것도 인전은 지금은 이제는 무섭지 않지만 어두운 등불 및 여기 또 직유법 가혹한 씨름은 달게 맞이한다만 이 씨름은 내가 달게라는 게 뭐 정말로 달달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그 고난을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견딜 수 있지만 여기서 유사한 풍사구조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죠. 한 풍사구조의 반복. 다음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자, 흉참이라는 거는 뭐 굳이 쉽게 설명하면 끔찍한 기별이라는 건 소식이 뛰어들 것만 같아.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북간도 술막. 자, 여기 지금 현재 장소가 나옵니다. 네, 북간도에서 함경도 산해와 그다음에 전라도 가시네가 여기서 만났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 아까 이용학 시인의 특징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셔야겠죠? 두 사람 모두 고향을 떠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이제 내용 봐야 돼요. 자,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방자가 뭐냐면은 그 어떤 예, 교수. 감사합니다. 방자라는 것은 그 어떤 저주라고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온갖 저주의 말을 품고 왔고요. 그 다음에 눈포래는 이제 눈보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련을 뚫고 왔습니다. 이거는 그 화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형자인 전라도 가진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즉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 북간도 술막으로 도착한 것이죠. 술막에 도달했습니다. 자, 가시네야, 또 도노법.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은 그 전라도 가시네의, 자, 가슴,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속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서요. 이건 어떤 비유적 표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즉, 너의 그 마음속에 그늘진 숲속, 다시 말하면은 너의 마음속의 그늘을 내가 한번 알아보자. 즉 너의 어떤 고통, 너의 어떤 그 마음속의 슬픔을 내가 한번 헤매어 보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알아보는 이유는 뭐 조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이거는 그녀에 대한 화자의 공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술을 부어 남실 술을 따르어 술을 이제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거다오. 여기서 가난한 이야기는 이제 전라도 가시네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건 고난의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여기서 다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청이라고도 표현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오겠죠. 술의 의미가 뭐냐? 술은 뭐 시련을 해소하느냐, 이거는 이제 문맥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맥적으로 본다면 이 술은 이제 가신의 이야기를 나오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신의 마음을 털어 놓게 하는 뭐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다음.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자, 이제 과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자, 계절적 배경, 석 달 전에는 가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계절적 감각이 있을 테니까 지금 화자가 대화하는 이 순간은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천리,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불탔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은 생각해서, 네, 단풍이 굉장히 물들어서 풍광이 아름다웠다는 것으로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사자의 상황. 엄밀히 말하면 여기선 전라도 가시네. 청자의 상황이, 슬픈 배경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연의 모습과 이 전라도 가시네의 심리, 정서가 서로 대비가 되겠죠. 요거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소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부끄러워서 가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괴로워서 가린 겁니다. 소마는 이제 치마죠.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린 거죠. 자, 두낮 두밤을 두루미처럼, 자, 지규, 울어 울어. 자, 우는 이유는 외로워서 슬퍼서겠죠? 불슬기. 자, 이거는 뭐 기차, 뭐 이런 사투리라고 합니다. 기차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그 기차가 구름 속, 다시 말하면 안개 속을 달리면 유리창이 뿌옇게 되죠? 여기서 이 양이라는 표현에서 네, 요거 지규법이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 유리창이 흐리다는 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비유적 표현입니다. 바로 자신애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이 눈물에 가려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허리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둘은 대화 장면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냐 더냐 여기서 또 유사한 뭐 동결어미의 반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유사한과 동일한이 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신에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사한이든 동일하지든 반복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의하고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다음 화알스. 이건 의성어가 나왔고요.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자, 여기서 이제 파도 소리. 그러니까 전라도 가신 애가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 우리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취한 듯은 비교법이면서도 네, 이거 전라도 가신 애가 고향을 떠올리는 중입니다. 고향을 환기하고 있어요. 이 환기라는 단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떠올린다는 겁니다. 불러일으키다.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생기는 보조기. 자, 그러면 왜 싸늘하게 웃겠습니까? 이거는 싸늘하다는 거는 어떤 씁쓸한 아니면 상실감을 가진 그 맥락의 웃음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가신의 외양을 묘사하는 와중에 동시에 이제 나옵니다. 가시네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하지만 지금 울고 있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슬픔을 견디고 있습니다. 슬픔을 견디는 중.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자, 이거는 너의 사투리라고 말했기 전라도 사투리를 써준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 전라도 가시네를 위로해주는 행동이죠. 위로와 공감의 힘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때 아닌 봄이라는 건 지금 현재 아까 겨울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인 겨울과 대비되는 상황이라는 거, 네,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손때 수집은 분홍댕기. 자, 이거는 그 손때가 이제 막 묻은 분홍댕기, 이거를, 음, 뭐, 댕기라는 건 머리에 이제 하는 어떤 그 머리끈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때가 묻었다는 건 낡았다는 겁니다. 낡은 옷차림, 그만큼 가난하고 고난을 겪었다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휘휘 날리며, 자, 휘휘도 위페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자, 여기서 너의 나라는, 진짜 너의 나라가 아니고요. 고향을 떠올려라. 고향을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내가 너의 사투리로 수업을 되살려 줄 테니, 너 고향 생각에 한번 빠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나마 고향 생각을 하며 위로받기를 바라는 거죠. 위로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여기서는 이제 얼음길이 밝다는 거는 아까 처음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둠이라는 거, 여기, 어,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연의 어두운 등불 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현재 밤 늦은 시간에 이 술막에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고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왔니? 너는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밤이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되면 얼음길이라는 거에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계절적 배경 겨울이라는 걸 추론할 수 있고 자, 그 상황에서 다음 나는 눈보래 아까 눈보라라고 말씀드렸죠? 시간 안 쓰는 벌판에 우줄우줄 이것도 의체옵니다. 나설 때다. 자, 나는 거기서 이제 나갈 거다. 즉, 나는 이곳을 떠난다. 이곳을 떠날 것이다. 자,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 여기는 백구법이자 전복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쨌든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과 시련의 상황으로 본인이 다시, 뭐, 투입된다라고 표현해도 맞을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고난과 시련의 상황을 피하지 않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것은 제 수업 방식에 따르면 아, 이거는 단순히 내가 이 고난과 시련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고 이 고난과 시련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어떤 인내의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서 네, 여기서는 이제 타자의 각오가 드러난 것이다. 자, 제가 이거 영상에서 이런 표현 쓰는 게 이제 맞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현실의 상황에 본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화자, 다시 말하면 함경도 사내는 전라도 가시네를 위로하면서 동시에 본인은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자 하는 의지를 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네, 이 시를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시의 주제는 일제강점기, 그 고향을 상실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슬픔과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 여러분 여기서 극복 의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잘 버티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 이게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라도가 진에 마무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경님의 나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목은 그 유명한 몇 개의 문학 작품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동일한 제목이 돼 작품 내용이나 작품의 작가는 다르겠죠? 근데 일단은 이 나목에서 이 나가 벌거벗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문학에서 이 제목을 많이 다루는지 알겠죠? 이 벌거벗은 나무라는 요 맥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네,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어떤 존재를 표현할 때 이 나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나목이라는 단어는 다른 작품에도 나왔을 때, 아, 이거는 고난과 어떤 내용을 다룬 작품이 있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읽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경림의 나목 이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걸친다라는 표현도 일단은 조금 가급성인데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자 나무는 팔이 없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의인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계절적인 것을 조금 추론해 보면 아마도 겨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여기도 네 의인화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자, 여기서 이 별빛으로 말끔히 씻어내려고 하는 이 그것이 별빛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씻어낸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일단 아까 제가 벌거벗었다는 표현이 뭐였냐면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존재라는 이제 맥락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별빛을 통해서 네, 시련과 고통을 네, 씻어내려고 한다. 네, 이라고 우리가 토론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내용을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문학에서 이 별, 뭐 아니면은 뭐 해, 이런 존재들은 보통 그 어두움이 시련과 고난, 고통 속의 상황을 상징한다고 봤을 때 어떤 희망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꿈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이상까지요. 아마도 이 나무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그 희망을 통해서 고통을 씻어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내용을 해석해주면 조금 더 수월해지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씻어낸다가 아니고 것이겠지. 자, 그러면 실제로 화자는 나무를 보면서, 나무를 관찰하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여기에 투영하고 있는 거죠. 나무를 관찰함을 통해서 이제 화자의 정서를 여기에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자, 터진 살갗 이런 것들 다 어찌 보면 나무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겠죠? 빗질린 허리에 베인 구질구질한 나날, 자, 고통 속의 삶입니다.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자, 그러면은 시련과 고난은 부끄럽지 않다. 좀 다른 말을 바꾸면 고난의 삶은 또는 고난의 삶을 견디는 것을 지금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나무의 모습을 화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아, 계절 특배가 나왔네요. 그리고 눈은 그냥 계절이 아니고요. 색채 이미지. 다른 말로 하면 흰색 이미지까지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밤이라고 했으니까요. 한밤은 대부분의 검은색 색채 이미지가 사용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검은색. 그래서 흙, 그리고 눈은 백. 다른 말로 하면 네, 색채 대비가 있다라는 것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자, 이런 시련 역시도 네, 시원스레 털어냅니다. 즉, 의연하게 시련을 털어냅니다. 털어내. 다른 말로 하면은 견뎌내는 아주 대단한 나무의 자세인 거죠.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퍼뜨릴 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깊은 울음이라고 말할 때, 자, 정리해 볼까요? 남옥은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슬픔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멀리서 같이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줄 수 있는 건 이 같이 오는 사람은 나무의 이런 슬픔에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서술어가 지금 앞에 튀어나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당연하게도 도치법이 활용되고 있군 이라는 거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의 주제를 우리가 봤을 때, 뭐 이거는 그럼 뭐 일제강점기입니까? 아니면 뭐 군부독재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실현과 고난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어떤 실현과 고난을 지금 남욱은 잘 견디는 존재다.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생겨나는 시련과 고난, 고통은 의연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의연하게 뭐 이겨낸다기보다는 견디고 있는 남욱의 모습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슬픔은 아주 깊은 울음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나무들의 내면 깊은 곳에
그럼 내면 깊은 곳에 이 어떤 슬픔이나 괴로움은 밖에서 원인을 가져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이 사용 설명서나 아니면 다른 해설서에도 제가 적혀 있는 거 확인해 본 바, 이건 어떤 근원적 슬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시 얘기한 거죠. 이건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슬픔이. 왜냐하면 어디 밖에서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슬픔은 의연하게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못 견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이 슬픔이 아주 밀려 들어와서 한 번씩 이로 인해서 나목들이 슬퍼한다. 요 정도로 이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간직하고 있는 이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을 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슬픔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 슬픔을 하자. 다시 말하면 인간 역시도 담고 있다,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 이 시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모든 시라는 거는 결국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진짜 나무가 슬픈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화자는 처음에 이 시를 만들 때 시작은 이랬을 겁니다. 내가 너무 근원적인 슬픔이 있어. 나는 겉으로는 되게 밝고 좋은 사람이고 시련을 이겨내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되게 근원적 슬픔이 있는 거죠. 모두 이제 그런 거 공감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아, 그러면은 나목이라는 존재들도 내 마음처럼 겉으로는 씩씩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 깊은 곳에 슬픔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걸 알아볼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화자, 즉 인간의 내면에는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 슬픔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도 이 나목에도 있다는 것을 연결 지으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걸 통해 스스로도 위로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리하시면은 깔끔하게 내용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중간까지.